네, 안녕하세요. 이집트 과학자이자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주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대 이집트 문명과 그 이웃들, 그 주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종종 고대 이집트 문명을 고립된 문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개방성과 대조를 하죠. 자, 이러한 설명은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아주 정확하다고도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집트의 고립된 상태는 시대에 따라서 그 양상이 상당히 크게 달라지거든요. 지리적으로 보자면 이집트는 확실히 외부와 좀 단절되어 있는 환경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동쪽과 서쪽을 보시면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막이라고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이름 없으세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떠올리실 그 이름, 바로 사하라 사막이 이 이집트 주변에 펼쳐져 있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 한가운데 나일강이 흐르고 그 나일강 주변으로 펼쳐져 있는 검은 땅이 바로 이집트인들이 생활하던 공간이었죠. 자,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생활하고 있던 이 공간을 연결하던 나일강은 남쪽에 위치한 급류지대로 막힙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동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는 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집트의 북쪽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상당히 큰 바다가 있습니다. 웬만한 항해 능력으로는 이 바다를 건널 수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외부로부터 이집트로 접근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고, 또 그 반대로 이집트인들이 외부로 진출하는 것도 아주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이집트 땅은 사실 여러 가지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외부와의 교류가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의 이집트 문명은 분명히 상당히 고립된 문명이었어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집트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살아가던 이집트 땅에 아주 깊은 애착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대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세계관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특별한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집트인들은 세상이 창조될 때 이집트 땅은 완벽한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완벽함을 가능하게 해준 우주적인 원리를 마아트라고 부르죠. 이 마아트, 이 이름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마아트는 물론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신의 형상으로도 이 마아트는 변형되어서 나타나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신의 모습인데 이 여신의 머리 위에는 타조 깃털이 꼽혀 있습니다. 바로 마아트 여신이에요. 자, 마아트는 일반적으로 우주적인 질서, 도덕, 규범, 정의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아트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이자 어떤 규칙이고, 또 그 당위와 규칙에 딱 맞게끔 존재하고 있는 아주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힘을 내세요.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마아트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자, 이집트인들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요구받는 저나 여러분들 같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상반된 관점을 고대 이집트인들은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이집트 땅에 마트가 적용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 땅은 애초부터 완벽하다고 이들은 진심으로 믿었었어요. 이미 완벽한데 굳이 바꿀 필요 없겠죠? 결국 이집트 문명은 문화적으로 정말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문화적 내구성이 강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뭔가가 한번 딱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꺼리는 태도는 곧 자신들이 세계에 대한 아주 강한 자부심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집트 땅에는 마트가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이집트 땅에만 마트가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컨대 다른 지역에는, 그러니까 이집트 바깥 공간에는 마트가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자,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은 뭐랄까 일종의 오랑캐, 뭔가 좀 부족하고 좀 미개하고 그런 존재들로 간주를 했어요. 그렇지만 자문화 중심적으로 존재하면서 외부 세계를 멸시하고 또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은 그냥 이론적인 이상이었어요. 고대 이집트 문명은 분명히 자문화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긴 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외부 세계와 계속해서 교류를 해나갔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고대 이집트는 완벽하게 고립된 문명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갔던 문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집트와 교류를 했었던 지역들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레반트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또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집트의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되는 히타이트가 있는데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딱 붙어있는 누비아가 있고요. 또 그보다 더 남쪽으로 푼트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먼저 레반트 지역과의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레반트는 동지중해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같은 국가들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레반트 지역과 이집트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주 이른 시기부터 교류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인 선사시대 때부터 그 교류의 흔적이 나타나는 정도예요. 왜 여기까지 이집트인들이 진출을 했을까요? 이 지역에서는 이집트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질이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또 레반트 지역에서는 아주 질이 좋은 목재가 생산이 돼요. 자, 레바논 삼나무 혹은 레바논 백항목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이집트는 워낙 축복받는 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아주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질 좋은 나무만큼은 없었어요. 하지만 질 좋은 나무는 배를 만든다던가 혹은 건축물을 지을 때 필수적인 자원이었고 이집트인들은 이 질 좋은 나무를 레바논 지역에서, 그러니까 레반트 지역에서 입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레반트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도 이집트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죠. 자, 이곳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또 키프로스 같은 지중해에 있는 섬들로 나아가는 어떤 출구이기도 했습니다. 키프로스 섬에서는 청동을 만드는데 필요한 구리와 주석이 다량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청동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구리와 주석을 이제 입수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게는 이 키프로스와의 교역도 매우 중요했고
이 교육을 위해서는 레반트 지역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신왕국 시대가 되면 파라오들은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레반트 지역을 거의 통치하다시피 했습니다. 때로는 이 지역에 이집트의 관리를 파견하기도 했고, 또 이 지역의 지배자들의 자식을 인질로 이집트로 데려가서 이집트식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레반트 지역에 대한 정치적 어떤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다 노력들이었죠. 자,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세계 최초의 문명권으로 자주 묶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두 문명권은 아주 직접 밀접한 접촉을 지속했던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교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 지리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은 흔적이 확인되기는 합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 지역 사이의 교류는 주로 레반트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일종의 간접 교류였어요. 아무래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문명권을 직접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는 먼저 동지중해 해안의 레반트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경로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서 발생했었던 교류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서 교역의 대상으로 다뤄지는 상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금이었습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는 금이 부족한 지역이었어요. 반면에 이집트는 금이 정말로 풍부한 지역이었고요. 금은 메소포타미아의 상류층도 아주 좋아하던 귀중품이었습니다. 특히 왕실에서 장신구나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량의 금이 필요했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국들의 통치자들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제발 금 좀 보내달라는 서신을 꽤 많이 썼어요. 자, 이를테면 바빌로니아의 왕이죠. 부르나부리아슈 2세가 이집트의 파라오 아케나텐한테 보낸 서신이 그 예인데, 여기에서 바빌로니아의 왕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금이 좀 필요하니까 금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미 파라오는 금을 보냈지만 또 이 바빌로니아 왕은 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때 바빌로니아에서 금에 대한 답례로 보낸 물품은 라피슬라줄리, 청금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말이었어요. 자, 실제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꽤 자주 외국의 왕들에게 선심을 쓰듯이 금을 보내주기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국들과 어떤 외교적인 목적을 갖고 교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집트 최고의 라이벌이죠.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타이트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내륙 지역에서 기원전 18세기경부터 시작된 국가입니다. 고대 이집트,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신왕국 이집트와 히타이트, 이제 나중에 제국화된 히타이트죠. 히타이트와의 관계는 고대 근동 외교사에서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국제관계를 보여줍니다. 일종의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숙명의 라이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양국은 지리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있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레반트라는 어떤 전략적 요충지를 사이에 두고 강력한 이해관계를 공유했습니다. 자, 레반트 지역은 자원도 풍부했고 또 교역의 거점으로서 또 군사적 요충지로서 히타이트와 이집트 양 대국 모두에게 아주 매력적인 지역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두 나라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집트는 신왕국 시대 동안에 투트모스 3세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파라오들이 이 레반트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 역시 기원전 1350년경 그때 이제 왕위에 오른 수필룰로마 1세 이후 시리아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장시켰어요. 이때부터 이 지역에, 그러니까 레반트 지역에 패권을 놓고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사이의 갈등은 기원전 1274년에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카데시 대전이죠. 이 카데시 대전은 인류 역사 속에서 최초로 비교적 상세한 전투 기록이 전해지는 그런 군사적인 충돌입니다. 전황을 상세하게 추적할 수 있어요. 당시 이집트는 아마도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죠. 람세스 2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히타이트의 왕은 무아탈리 2세였습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카데시라고 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놓고 수만 명의 병력과 수천 대의 전차를 동원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결과는 사실상의 무승부였어요. 자, 카데시 대전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지만 전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양국은 카데시 대전 이후로도 약 한 16년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결국 이 기나긴 갈등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제압하지 못하고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최종적으로는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카데시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돼요. 현재까지 알려진 기록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이제 이루어진 평화조약이어서 자주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자, 이 조약의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조약문 속에는 상호 불가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침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강국이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히타이트나 이집트 둘 다, 이 양국 다 아시리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 만약에 아시리아나 다른 어떤 국가들이 히타이트나 이집트를 침략할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망명자 송환 조약, 그리고 망명자들이 송환된 이후에 불처벌한다라는 조항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평화 조약은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집트와 히타이트 이 두 강대국은 아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히타이트가 멸망할 때까지. 결국에 히타이트는 멸망을 했지만 이 조약만큼은 끝까지 지켜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집트는 남쪽 지역과는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이집트 문명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었던 지역은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누비아였습니다. 이집트와 누비아 두 지역은 나일강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나 누비아는 단순히 이집트에게 교류의 대상이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가 끊임없이 착취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집트가 통일이 되어 있어서 힘이 강력했었던 시점에는 이를테면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인데 이 시기 동안에 이집트는 쥐어짜듯이 누비아를 착취했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힘이 조금 떨어졌을 동안에는 누비아의 저항도 시작이 되었었고요. 이런 착취, 저항, 이런 과정이 이집트 문명이 이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집트가 누비아를 지속적으로 통제하려고 했었던 것은 누비아 지역이 아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흑단, 상아, 동물 가죽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 있었어요. 바로 금이었습니다. 자, 이 금은 이집트가 이 근동세계 전체에서 지속적인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던 자원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 이집트 파라오한테 금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금이 누비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집트는 원래는 이 누비아 지역 내에 거점들만 이렇게 장악을 해서 거기에 이제 군사적 요새를 만들어서 누비아를 통제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누비아를 관리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왕국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누비아 지역을 완전하게 이집트화하려는 시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뭐 조금 더 적극적인 통치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좋죠. 자, 이때 이루어진 통치의 방법은 일종의 문화 통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인들은 누비아 지역에다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신전들을 지었고 이집트의 이데올로기를 누비아 지역에 이식하려는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누비아 어떤 부족장들의 자녀를 이집트로 데려와서 이집트 스타일로 또 교육을 시키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보셨을 이집트의 신전들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아부신벨 신전은 이 과정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부신벨 신전은 이집트 땅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누비아 지역에 세워진 거예요. 물론 그 지역이 오늘날 현대 이집트의 영토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자, 이 누비아에 대한 이집트화 작업은 꽤나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중에 신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훗날 25왕조 시대가 되면 대략 한 기원전 8세기 중반에서부터 7세기 중반까지 약 100년 정도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역으로 지난 세월 동안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착취를 받던 누비아인들이 반대로 이집트를 정복하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이 25왕조의 파라오들은 누비아인들이긴 했지만 이미 거의 완전하게 이집트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도 이집트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려고 들었는데 이를테면은 왕묘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었던 전통적인 이집트의 왕묘죠. 피라미드 형태로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집트는 누비아보다도 더 남쪽에 위치한 어떤 지역과 직접 교류를 하기도 했는데 바로 푼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푼투는 오늘날의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 수단 동부 해안 혹은 예멘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푼투를 신들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이상향 같은 곳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푼투에서는 귀중한 자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유향이나 모략 같은 향로들, 그리고 향나무, 또 흑단, 상아, 표범 가죽을 비롯해서 원숭이나 기린 같은 아주 이국적인 동물들이 이곳 푼투를 통해서 입수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신전에서 사용되는 물자들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푼투는 자연스럽게 성스러운 땅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아요. 자,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고왕국 시대부터 신왕국 시대 때까지 계속해서 푼투로 원정대를 보냈어요. 말씀드렸던 그 물품들을 입수하기 위함이었죠. 자, 그 푼투 원정에 관한 기록들 가운데는 신왕국 시대 여성 파라오예요. 하셉스투가 세웠던 그녀의 장례신전 기록이 가장 유명합니다. 원정대가 배를 타고 가는 장면,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살아가던 모습, 이를테면 주택의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푼투에서 입수한 향나무들이 이렇게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 배에 실리는 그런 장면도 이제 그려져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외국과 교류를 시도했었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이집트인들은 이집트 바깥 공간, 외국을 멸시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자, 고대 이집트어에는 9개의 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페제트, 페세제트라고 발음하는데 이 표현은 관용적으로 이집트의
적들을 나타냅니다. 전통적인 적들이죠. 문자 표현으로도 쓰이고 또 시각적 상징으로도 쓰입니다. 이 고대 이집트 문자로 그 활은 그 음가가 페즈인데 펼치다, 넓다 정도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9는 고대 이집트적인 맥락에서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9개의 활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집트 바깥 세계 전체에 대한 은유의 가능성이 있죠. 즉 끝없는 외국 땅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정의와 질서를 뜻하는 마아트, 우리가 살펴본 적 있죠. 이 마아트에 대비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보통 혼돈, 무질서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이세페트라는 개념이 그 마아트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마아트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었고 이세페트는 또 계속해서 제압하고 통제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 9개의 활이라는 표현으로 은유되는 외국인들은 이세페트, 즉 무질서, 정의롭지 않은 이런 개념들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여겨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페트, 즉 외국의 적들을 제압하거나 억압하고 있는 시각적인 표현들이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선전을 위한 목적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주술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파라오가 적들의 머리채를 잡고 무기로 내려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던 시점부터 문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무려 3000년 넘게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이거 약간 짓궂은 습관인데 파라오의 발밑에 적들을 그려놓는 그런 습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투탕카멘의 황금 왕좌의 발판이 있어요. 발판에 이렇게 외국인과 활이 그려져 있는데, 자, 파라오가 여기에 발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외국의 적들, 이세페트들이 파라오의 발밑에 굴복당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파라오들의 석상 발밑에 외국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활이 이렇게 9개가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실제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다 파라오의 발밑에서 굴복당한 적들을 뜻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외국인들을 정말로 많이 경멸하고 또 혐오까지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이러한 혐오와 멸시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요컨대 설령 출신지가 이집트가 아닌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이집트식으로 살아가면 이집트인으로 받아들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페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아페르엘은 아시아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이 사람의 이름 아페르엘이 사실 이집트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 아페르엘은 세머로 쓰여진 이름인데 아페르는 여기서 하인, 이런 종, 이런 뜻이고 엘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섬겨지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페르엘이라고 하면 엘의 하인, 어떤 특정 신의 하인, 이스라엘 지방에서 섬겨지던 그 신의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아시아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승진을 합니다. 놀랍죠? 아페르엘이 이민 1세대인지 2세대인지 3세대인지 이건 알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이 아페르엘은 외국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차별을 받지 않고 결국에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인 총리까지 승진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이헤르 페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무덤에서 출토된 사자의 설을 보면 흑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누비아 출신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차별받지 않고 파라오 투트모스 4세의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받게 되는데 이 마이에르페르의 무덤은 왕들의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왕들의 계곡은 오로지 왕들만 무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아마도 투트모스 4세, 그러니까 마이에르페르가 모시던 파라오가 이 자기 신하를 정말로 총애해서 야, 너 여기다가 무덤 만들어 이렇게 허락을 했고 그 결과 왕들의 계곡에 무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던 헤로도토스의 기록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는 어떤 외국의 이민자들의 이집트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집트의 관습을 따르지 않아 생기는 갈등에 관한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갈등이 점점 이제 심해지니까 한번 그러면 우리 가서 신에게 너네가 이집트인지 아닌지 한번 신탁을 받아보자.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의 최고 신이었던 아멘 신에게 신탁을 받는데 이 신탁의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신탁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그 아멘 신께서. 자, 너네가 엘레판틴의 북쪽에서, 그러니까 제1급류보다 하류 지역에서 살면서 나일강의 물을 마시고 있다면 너네는 모두 다 이집트인이다. 너네가 어디서 왔든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그 사람들의 뭐 생김새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출신 지역이 아니라 이집트라고 하는 공간이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게 되죠.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이 살아가던 그 검은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외부 공간은 어디가 되었든 다 멸시했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교류를 하더라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뭐 상당히 자문화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잘 살아가면 그대로 이집트인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죠. 이처럼 이들의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검은 땅에 대한 집착과 애정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주로 공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공간에서 실제로 살아가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다음 시간의 주제는 고대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또다시 고대 이집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광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